애도 못 낳은 며느리가 이 집에 해준 게 뭐가 있냐? 그 한마디에 그녀의 25년이 무너졌습니다. 새벽부터 차린 밥상 앞에서도 그녀는 끝내 앉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어머니 성격 알잖아. 그냥 내가 좀 참아. 그날 밤 그녀는 집에서 쫓겨났고 며칠 뒤 법원에서 받아든 건 이혼 서류뿐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으로 된 수천만 원의 빚.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낡은 반찬가게 앞치마를 두르던 엄마가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나타났습니다. 우리 딸 건드린 사람 이제부터 내가 직접 본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 집안은 조금씩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서연의 손은 이미 시장 비닐봉지 손잡이에 눌려 벌겋게 패여 있었습니다. 양손 가득 들린 장바구니 안에는 전복, 문어, 한우사태, 표고버섯, 제철 나물이 가득했고 그 무게는 고스란히 서연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이른 새벽 시장 골목의 공기는 물비린내와 흙냄새가 뒤섞여 코끝을 찔렀고 형광등 불빛 아래 서연의 얼굴은 창백하고 지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시어머니 칠순 생신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날 있지 않으신가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데 그래도 또 하게 되는 날. 서연에게는 그런 날이 25년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서연은 앞치마를 두르고 곧장 주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시간, 온 집이 조용한 그 시간에 서연의 손은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전복은 솔로 박박 문질러 씻고 문어는 밀가루와 굵은 소금으로 주물러 빨판 사이사이의 불순물을 제거했습니다. 한우 사태는 찬물에 담가 핏물을 빼는 동안 표고버섯은 기둥을 떼어내고 결대로 찢었습니다. 모든 동작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25년이라는 세월은 사람의 손을 이렇게 바꿔놓습니다. 생각하지 않아도 손이 먼저 움직이는 몸으로 국물이 끓기 시작하자 주방 안에는 구수한 사태 육수 냄새가 가득 찼습니다. 서연은 육수 거품을 걷어내며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등이 뻐근했습니다. 무릎도 시큰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오래된 통증이 있었는데 그것은 몸이 아니라 어딘가 더 깊은 곳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서연 자신도 그게 정확히 어디서 오는지 오래전부터 알면서도 모른 척 해왔습니다. 오전 10시 친척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정순의 언니, 시댁 친척 아주머니들, 동서, 조카들. 거실은 순식간에 왁자지껄해졌고 정수는 거실 한가운데 소파에 앉아 꽃무늬 한복 차림으로 환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웃음은 주방에서 혼자 음식을 마무리하던 서연에게는 닿지 않는 웃음이었습니다. 식탁이 차려졌습니다. 서연이 새벽부터 준비한 음식들이 상 위에 가득 올라갔습니다. 전복죽, 갈비찜, 잡채, 나물 3가지, 생선구이, 깍두기, 나박김치. 보기만 해도 정성이 느껴지는 상차림이었습니다. 친척 아주머니 한 명이 어머, 음식 솜씨 좋다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정순에게 향했습니다. 서연에게 향한 말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정순 옆에는 남편 태식이 앉았고 동서와 조카들이 차례로 자리를 채웠습니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국그릇을 들고 식탁으로 가려다 멈췄습니다. 자리가 없었습니다. 정확히는 서연의 자리가 없었습니다. 누가 치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놓이지 않았습니다. 인생사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새벽부터 밥상을 차린 사람이 정작 그 밥상 앞에 앉을 자리가 없다는 것이 서연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국그릇을 든 손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눈이 빠르게 식탁을 한 바퀴 훑었습니다. 태식은 서연을 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수저를 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국그릇을 내려놓고 부엌 구석에 조용히 섰습니다. 25년 동안 몸에 밴 자리였습니다. 식탁 바깥, 주방과 거실 사이의 그 경계에 정순이 수저를 들면서 친척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자, 어서들 드세요. 오늘 제가 며느리한테 음식 부탁했는데 하고 잠시 말을 끊더니 식탁 바깥에 서 있는 서연을 향해 시선을 던졌습니다. 그 눈빛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값을 매기는 눈빛이었습니다. 오래된 가구를 훑어보듯 냉정하고 건조한 눈빛이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애도 못 낳은 며느리가 이 집에 해준 게 뭐가 있나 몰라. 식탁 위의 공기가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친척 아주머니들이 수저를 든 채 멈췄고 동서는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갈비찜 한 점을 집어 자기 앞 접시에 올렸습니다. 마치 방금 한 말이 그냥 날씨 얘기라도 되는 것처럼 서연의 얼굴은 굳었습니다. 귀가 뜨거워졌습니다. 눈꺼풀 안쪽이 찌릿하게 당겼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25년 동안 이 집에서 울음은 언제나 주방 수도꼭지 소리 뒤에 숨겨야 했으니까요. 태식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수저로 밥을 한 숟갈 떴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말리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25년 동안 늘 그래왔으니까요. 잠시 후 태식이 낮은 목소리로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성격 알잖아. 그냥 내가 좀 참아. 그 한마디는 아주 조용했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박혔습니다. 식칼보다 얇고 날카로운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오늘 처음 나온 말이 아니라는 걸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압니다. 이 말이 25년 동안 수도 없이 반복되었을 거라는 것을. 참아, 참아, 또 참아. 그 말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서연이 되었다는 것을. 식사가 끝나고 친척들이 하나씩 자리를 뜨면서 서연은 혼자 상을 치웠습니다. 기름이 굳은 갈비찜 냄비를 들고 먹다 남긴 나물을 긁어 모으고 수북이 쌓인 그릇을 개수대에 담갔습니다. 뜨거운 물이 손등 위로 흘렀지만 서연은 온도를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눈은 그릇을 향해 있었지만 시선은 어딘가 먼 곳에 가 있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정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친척 아주머니와 나누는 말이었지만 일부러 들리게 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우리 집이 몇 년 전에 어려울 때 그 집 딸 덕에 살았나? 걔 친정이 뭘 해줬다고. 시장에서 반찬 팔던 집이. 내 아들이 좀 모자라서 그 집 딸한테 25년을 묶여 산 거지. 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개수대 안의 물이
그릇 사이로 흘러내리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태식의 회사가 흔들리던 10년 전 겨울, 서연은 친정엄마 몰래 폐물 상자를 열었습니다. 결혼 전 엄마가 하나씩 손수 모아 쥐어준 금반지, 은목걸이, 작은 다이아 귀걸이. 서연은 그것들을 금은방에 맡기고 받은 돈 전부를 태식의 통장에 넣었습니다. 엄마에게는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오래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쓰러졌던 3년. 서연은 병원을 집 드나들듯 했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가래를 닦고 밤새 링거가 새지 않는지 확인했습니다. 당시 회사 직원들 밥도 서연이 챙겼습니다. 반찬통을 들고 공장 사무실까지 걸어갔던 날들. 그 누구도 고맙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정수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오늘 저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친척들이 모두 떠나고 집이 조용해졌을 때 태식이 거실 소파에 앉아 서연을 불렀습니다. 그 옆에는 정순이 함께 앉아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봉투를 보는 순간 다리에서 힘이 스르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릎이 아닌 더 깊은 곳에서부터 오는 힘 빠짐이었습니다. 봉투 안에 서류를 꺼내 펼쳤을 때 첫 줄에 커다랗게 적혀 있었습니다. 협의 이혼 신청서.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 모서리가 손끝을 긁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서류를 들고 서 있었고 정수는 그 모습을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장 찍어. 내 친정엄마가 시장에서 반찬 팔아번 돈으로 우리 집안을 이길 수 있을 것 같니?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서연의 눈에서 무언가가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타오르던 것이 아니라 오래오래 꺼지지 않으려 버티던 불씨 하나가 마지막으로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혼 서류를 받아든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정확히는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눈은 떠졌는데 몸이 천장에 붙어버린 것처럼 꼼짝이 되지 않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고 어디선가 비둘기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세상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평범함이 서연에게는 오히려 낯설고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25년이라는 세월이 어떤 무게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25살에 이 집에 들어와 50살이 되도록 자신보다 이 집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의 무게를, 그것이 단 하루아침에 서류 한 장으로 끝난다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를. 서연은 결국 몸을 일으켜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눈가에 잔주름이 깊게 파여 있었고 입꼬리는 아래를 향해 굳어져 있었습니다. 웃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랫동안 웃지 못했기 때문에 굳어버린 얼굴이었습니다. 서연은 차가운 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손바닥으로 볼을 감쌀 때 손이 차가운지 얼굴이 차가운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에 가는 날은 사흘 뒤였습니다. 태식은 그 사흘 동안 서연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방에서 바로 나가고 밤늦게 들어와서는 소파에서 잠을 잤습니다. 부부가 한 지붕 아래 있는데 공기는 이미 남남이었습니다. 아니, 남남보다도 더 먼 사이였습니다. 남남은 서로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지만
태식은 여전히 아침 식사를 기대하듯 식탁 앞에 앉았으니까요. 그리고 서연은 그것을 차려주었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인생사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헤어질 사람에게도 밥을 차려주는 것이 25년 습관의 힘인지 아니면 서연이 그만큼 착한 사람인지. 이혼 당일 서연은 새벽에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짙은 감색 재킷과 검은 바지였습니다. 화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려고 거울 앞에 앉았다가 파운데이션 뚜껑을 열지 못하고 그냥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기 때문입니다. 어젯밤에도 거의 잠을 자지 못한 탓에 눈밑이 거뭇하게 내려앉아 있었지만 서연은 그것도 그냥 두었습니다. 법원 앞에는 태식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낯선 남자 하나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고 서류 가방을 든 사람이었습니다. 서연은 처음에 그 사람이 법원 직원인 줄 알았습니다. 법원 대기실 안으로 들어서자 태식이 말없이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서연은 봉투를 받아 안을 들여다보다가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이혼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이혼 서류도 있었지만 그것 말고도 다른 서류들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금융기관 명의의 대출 확인서, 연대보증 계약서, 채무이행 요청서, 그리고 그 서류들 맨 위에 적혀 있는 이름은 태식이 아니었습니다. 전부 서연 이름이었습니다. 서연은 서류를 든 채 고개를 들어 태식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식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미안한 기색도 당황한 기색도 없었습니다. 오래 준비해온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당신도 우리 회사 덕에 먹고 살았잖아. 이 정도는 같이 책임져야지. 서연의 귀가 울렸습니다. 방금 들은 말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태식의 표정은 바뀌지 않았고 옆에 서 있던 정장 차림의 남자가 서류 가방에서 추가 서류를 꺼내 펼쳤습니다. 태식 측 법률 대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회사가 어려울 때 폐물을 팔아 통장에 넣어준 사람이 오히려 그 회사의 빚을 떠안아야 한다는 말이.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서연이 그 서류에 서명을 한 적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서연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몇 년 전 태식이 회사 서류라며 사인을 부탁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태식은 바쁘니까 그냥 여기 사인만 해줘. 회사 행정 서류야라고 했습니다. 서연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25년 동안 믿어온 남편이었으니까요. 그 믿음이 지금 이 자리에서 칼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서류를 찬찬히 살펴보니 연대보증 계약서 2건, 담보 제공 동의서 1건, 소액 대출명의 서류 1건이었습니다. 금액을 합산하면 적지 않은 숫자였습니다. 서연의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고 대기실 의자 모서리를 손으로 짚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운 금속에 닿았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태식은 그 모습을 보면서도 말이 없었습니다. 대리인 남자가 사무적인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혼합의 조건으로 위자료는 없으며 서연 명의의 채무는 서연이 단독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목소리는 건조했고 표정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그 남자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이 상황이 이미 오래전부터 설계되어 있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연은 법원 건물 옆 계단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법원 앞마당에 서연은 혼자 앉아서 서류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멍하니 있었습니다. 울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이 놀라면 눈물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법입니다.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해야 하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엄마 이름 위에서 멈췄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엄마, 나 빚쟁이가 됐어. 엄마, 25년 동안 살았는데 한 푼도 없이 나왔어. 엄마, 내 이름으로 대출이 잡혀 있대. 어떤 말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 새벽부터 반찬을 만들어 파는 엄마를 떠올렸습니다. 손마디가 굵어진 엄마의 손을, 항상 반찬 냄새가 조금씩 배어있는 엄마의 앞치마를, 그 엄마한테 이 말을 차마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서연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니, 전화를 걸지도 못한 채 화면만 바라보다 손을 내렸습니다. 법원 앞마당에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서연의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렸고 서연은 그것을 치우지 않았습니다. 서류 봉투를 가슴에 꼭 안은 채 계단 모서리에 작게 웅크려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저마다 바빴습니다. 아무도 서연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법원 정문 쪽에서 낡은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오더니 서연이 앉아있는 계단 앞에 멈춰 섰습니다. 서연은 처음에 시선도 들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오는 차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차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고 구두 소리가 계단 쪽으로 가까워졌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을 때 정장 차림의 남자 둘이 차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류 가방을 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뒤에서 천천히 내리는 사람을 보았고 그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였습니다. 명희였습니다. 시장 앞치마 차림이 아니었습니다. 짙은 회색 코트를 단정하게 차려입고 머리는 깔끔하게 올려 빛은 명희가 차에서 내려 서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서연이 평생 보아온 엄마의 눈빛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달랐습니다. 슬픔도 아니고 당황함도 아니었습니다. 오래 준비해온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명희는 서연 곁에 앉아 무릎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말없이 집어들었습니다.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내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겼습니다. 그 옆에서 정장 차림의 남자 중 한 명이 몸을 숙여 함께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서연은 그 장면이 이해되지 않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명희는 서류를 다 읽고 나서 조용히 봉투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에 무언가가 스쳤지만 명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딸한테 빚을 떠넘긴 사람이 누구니? 오늘부터 엄마가 직접 확인하마. 그 목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원 앞마당의 봄바람보다 단단했고 25년 동안 서연의 귀에 박혀있던 수많은 말들보다 훨씬 깊이 닿았습니다. 서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비로소 눈물이 터졌습니다. 참아왔던 것도 아니고 억누르고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랫동안 아무도 자기 편이 아니었던 사람이 처음으로 자기 편을 만났을 때 나오는 눈물이었습니다. 명희는 딸의 어깨를 한번 꽉 잡았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의 무게는 서연이 25년 동안 이 집에 바쳐온 무게보다 훨씬 무겁고 따뜻했습니다.
명희가 서연을 데리고 간 곳은 서연이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건물이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2블록 떨어진 조용한 골목 안, 외관은 평범한 오피스 건물이었지만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깔려 있었고 안내 데스크 뒤에 앉은 직원이 명희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대표님 오셨습니까? 서연은 그 말을 듣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대표님, 그 2글자가 공기 속에서 이상하게 울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곳은 4층이었습니다. 복도를 지나 안쪽 문을 열자 넓은 사무실이 나타났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 더미와 모니터가 놓여 있었고 한쪽 벽면에는 부동산 지도와 투자 현황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그 지도를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점으로 표시된 곳이 수십 군데였습니다. 상가, 창고, 물류단지, 공장 부지. 서연은 그 지도 앞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명희는 서연에게 소파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서연이 앉자 명희도 맞은편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정장 차림의 변호사 2명은 조용히 옆방으로 물러났습니다. 사무실 안에 모녀들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내가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실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은 배신감이 먼저 오는 게 아닙니다. 멍함이 먼저 옵니다. 눈앞의 사람이 낯선 사람처럼 보이는 그 기묘한 멍함이. 서연은 사무실을 다시 한번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사업자 등록증, 액자 안의 표창장, 책장에 꽂힌 회계 서류와 법률 문서들, 그리고 책상 한편에 놓인 낡은 사진 한 장. 서연이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5살쯤 되었을까 서연이 엄마 등에 엎여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배경은 시장이었습니다. 낡은 천막 아래 반찬통들이 늘어선 좌판 앞에서 서연의 눈이 그 사진 위에서 멈췄습니다. 명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오랫동안 꺼내지 않은 말을 꺼내는 사람 특유의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명희는 서연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홀로 어린 딸을 키우며 시장 좌판을 지켰던 시절, 낮에는 반찬을 만들고 밤에는 경매 공부를 했던 이야기. 처음에는 아주 작은 상가 하나였습니다. 보증금도 빠듯한 낡은 상가였지만 명희는 그것을 되팔고 또 다른 것을 샀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천천히 아무도 모르게 물류창고가 생기고 유통회사 지분이 생기고 자산관리법인이 생겼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명희는 시장 반찬가게 뒷방에서 해냈습니다. 반찬 냄새가 배인 앞치마를 두른 채 새벽 4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낮에는 반찬을 팔고 밤에는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듣는 내내 손을 무릎 위에 꽉 쥐고 있었습니다. 눈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그러다 결국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왜 말 안 했어요? 왜 진작 말을 안 해줬냐고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시댁에서 친정이 시장 반찬가게라고 무시당할 때마다 남편이 처가가 뭘 해줬냐고 할 때마다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참았잖아요. 엄마가 그냥 반찬가게 아줌마인 줄 알았으니까.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서연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지만
계속 흘렀습니다. 명희는 딸의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돈 많은 집 딸이라서가 아니라 너 자체로 사랑받길 바랐다. 그 말이 사무실 안에 조용히 깔렸습니다. 서연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울고 싶은 건지, 화를 내고 싶은 건지, 그냥 엄마 품에 안기고 싶은 건지 자신도 몰랐습니다. 인생사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딸을 지키려는 마음이 딸에게 25년의 무게를 혼자 지게 만들었다는 것이, 그리고 그 마음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도. 명희는 잠시 후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감정적인 이야기는 나중에 더 하자고, 지금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닦고 명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명희가 물었습니다. 시댁회사 일을 도우면서 이상한 점을 본 적이 없었냐고. 서연은 처음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기억이라는 것은 이상해서 한번 꺼내기 시작하면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따라서 올라오는 법입니다. 서연은 눈을 내리깔고 천천히 생각을 더듬었습니다. 몇 년 전이었습니다. 태식의 회사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던 무렵, 서연은 사무실 서랍을 정리하다가 장부 같은 서류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납품 가격이 적힌 내역서였는데 실제로 알고 있는 거래처 이름과 서류에 적힌 거래처 이름이 달랐습니다. 그때 서연은 그냥 자신이 잘 모르는 거래처겠거니 하고 덮었습니다. 그게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또 한 번은 시어머니 정순이 자기 개인 통장 정리를 부탁했을 때였습니다. 통장 내역을 들여다보다가 서연은 회사 이름으로 들어온 금액들을 발견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때 정순이 옆에서 툭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내 월급 들어오는 거야. 신경 꺼. 서연은 그 말을 듣고 통장을 덮었습니다. 시어머니 월급이라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세금 계산서였습니다. 태식이 세금 계산서 묶음을 들고 다니다가 서연 앞에서 떨어뜨린 적이 있었습니다. 서연이 주워서 건네려다가 발행처 이름을 봤는데 들어본 적 없는 회사 이름이었습니다. 강성유통이라는 이름이 아닌 전혀 다른 명의의 업체 이름이었습니다. 태식은 그것을 낚아채듯 가져가며 볼 것 없어라고 했습니다. 서연이 기억을 하나씩 꺼내 말하는 동안 명의 옆에 앉은 변호사가 수첩에 무언가를 빠르게 받아 적었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이 기억한 것들이 생각보다 중요한 것들이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명희는 서연의 말을 다 듣고 나서 변호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변호사는 수첩을 덮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이더니 잠시 후 화면을 들여다보던 변호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명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대표님, 이 회사 이미 저희 쪽 투자망에도 걸려 있습니다. 강성유통, 단순한 가족회사가 아닙니다. 사무실 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명희는 변호사의 말을 듣고 눈을 가늘게 좁혔습니다. 놀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상했던 것이 확인된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서연은 명희와 변호사 사이의 공기를 읽으며 자신이 25년 동안 살았던 그 집의 비밀이 이제 막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사무실 바닥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서연은 그 빛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을 들어 엄마를 보았습니다. 명희는 이미 변호사와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차분하고 단호했습니다. 두렵지 않은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은 그 순간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각을 느꼈습니다. 등 뒤에 누군가 있다는 감각, 혼자가 아니라는 감각. 그것은 25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태식은 봄볕이 좋은 날 양복을 새로 맞췄습니다. 짙은 네이비색 원단에 줄무늬가 가늘게 들어간 고급 양복이었습니다. 양복점 주인이 어깨 선을 잡아주는 동안 태식은 거울 앞에서 흡족한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이 찍힌 지 채 2달도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서연이 법원 계단에 혼자 앉아 울던 그날로부터 정확히 5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정수는 그 무렵 동네를 활보하고 다녔습니다. 단골 미용실에서 머리를 새로 하고 반찬가게 앞을 지날 때는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아는 사람을 만나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우리 태식이 이번에 좋은 데서 혼처가 들어왔어요. 상대방이 꽤 있는 집 딸이래요. 그 말을 할 때 정순의 목소리에는 감추지 않는 득의양양함이 실려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 기다려온 계절이 드디어 왔다는 사람처럼. 여러분, 이런 사람 주변에 한 명쯤은 있지 않으신가요? 남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자기가 올라선 것처럼 느끼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조금도 숨기지 않는 사람. 상대방은 중견건설사 회장의 딸이었습니다. 나이는 태식보다 12살 어렸고 이혼 경력이 있었습니다. 양가에서는 조용히 상견례를 추진했습니다. 정수는 상견례 장소로 시내 특급 호텔 연회장을 잡았습니다. 비용은 만만치 않았지만 정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강성유통이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태식이 다시 일어서고 있다는 것을, 전 며느리 따위는 이미 지워졌다는 것을. 그 시간 명희의 사무실은 조용했습니다. 소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전화 몇 통, 서류 몇 장, 미팅 몇 번.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태식과 정순이 상상도 하지 못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명희는 먼저 서연 명의로 만들어진 보증 서류들을 법률적으로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변호사팀이 계약서, 날짜와 서연의 서명 경위를 하나씩 추적했습니다. 서연이 서명할 당시의 정황, 서류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계약의 실질적 수혜자가 누구인지를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서연은 서류의 내용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서명한 것이었고, 이는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충분했습니다. 두 번째로 명희는 강성유통의 거래처들을 조용히 후쳤습니다. 투자법인 명의로 각 거래처의 신용 상태를 조회했고, 강성유통과 거래 중인 납품업체 몇 곳에 간접적으로 접촉했습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투자 타당성 검토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실제 납품가보다 부풀려진 계약 금액, 실제하지 않는 업체 명의로 발행된 세금 계산서, 회사 매출로 잡혀 있지만 실제로는 정순 개인 계좌로 흘러간 금액들. 인생사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25년 동안 그 집 밥상을 차리고 그 집 병수발을 들었던 사람의 눈에 스쳤던 것들이 이제는 회사를 무너뜨릴 단서가 되고 있다는 것이. 세 번째로 명의는 강성유통에 들어올 예정이던
외부 투자 자금줄을 건드렸습니다. 태식이 이번 재혼을 통해 노리고 있는 것은 단순한 혼인이 아니었습니다. 상대방 건설사와의 사업 연계, 그리고 그것을 발판으로 한 신규 투자 유치였습니다. 태식은 이미 투자자 2곳과 접촉하고 있었고, 그중 한 곳은 명의의 자산관리법인과 간접적으로 연결된 투자사였습니다. 명의는 그 투자사의 강성유통의 재무 위험 가능성을 조용히 알렸습니다. 수익성 검토 자료를 보내는 형식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회사에 돈을 넣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투자사는 다음 날 태식에게 미팅 일정을 무기한 보류하겠다는 연락을 보냈습니다. 태식은 영문을 몰랐습니다. 회사 대표실 의자에 앉아 전화기를 들고 투자사 담당자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리고 4번째였습니다. 명의는 회계법인에 의뢰해 강성유통의 지난 5년치 거래 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하도록 했습니다. 장부에 드러나지 않는 자금 흐름, 허위 납품 정황, 배임 가능성이 있는 거래들을 서류로 정리했습니다. 이것은 아직 세상에 꺼내지 않은 서류였습니다. 명의의 책상 서랍 안에 조용히 들어 있었습니다. 태식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양복을 맞추고 상견례 메뉴를 고르고 세차를 알아보았습니다. 정수는 상견례 날 입을 한복을 맞추러 다녔습니다. 진분홍색 한복이었습니다. 어깨에 금박이 들어간 것으로 골랐습니다. 서연은 그 시간 동안 명의의 사무실 한편에 작은 책상을 하나 얻어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앉아만 있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25년 동안 집안에서만 살았던 사람에게 세상은 처음 보는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지나면서 서연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변호사들이 가져오는 서류를 옆에서 보고 거래 내역을 대조하고 자신이 기억하는 것들을 하나씩 정리해서 적었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건 거창한 결심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오늘 할 수 있는 것 하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일 하나를 하는 것입니다. 서연이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상견례 당일이었습니다. 호텔 연회장은 봄꽃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흰 작약과 연분홍 튤립이 테이블마다 놓여 있었고 샹들리에 불빛이 연회장 전체를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태식은 새로 맞춘 양복을 입고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수는 금박 한복 차림으로 상대방 측 어머니와 마주 앉아 이미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상대방 건설사 회장은 덩치가 크고 목소리가 굵은 사람이었습니다. 태식은 그 앞에서 강성유통의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신규 물류센터 계획, 유통망 확장, 올해 예상 매출.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목소리도 컸습니다. 정순이 건설사 회장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태식이 전에 잘못된 혼인을 해서 고생을 좀 했어요. 복이 없는 여자를 만나서. 근데 이제 제대로 된 자리를 잡게 됐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건설사 회장 부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연회장 안은 화기애애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연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소리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이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리는 순간 연회장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웨이터가 아니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 둘이 먼저 들어섰고 그 뒤로 명희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짙은 차콜색 재킷에 흰 블라우스, 머리는 단정하게 올려 빗은 모습이었습니다.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 위에서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정순이 명희를 보고 잠시 굳었다가 곧 비웃음 섞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반찬가게 사돈이 여길 왜 와? 연회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건설사 회장과 부인이 명희를 바라보았습니다. 태식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명희는 정순의 말에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정순에게 두지 않았습니다. 태식을 바라보았습니다. 명희는 태식 앞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 2개를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는 두툼한 봉투였고 하나는 얇은 봉투였습니다. 두툼한 것은 조사 보고서였고 얇은 것은 투자 계약서 초안이었습니다. 명희는 의자를 당겨 앉지 않았습니다. 서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오래 있을 생각이 없다는 듯이 건설사 회장이 굳은 표정으로 명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명희는 그를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리를 이렇게 찾아뵙게 되어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목소리는 조용하고 단단했습니다. 태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뭔가 말을 하려 했지만 명희는 시선을 정순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태식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회사에 마지막으로 돈을 넣을지 아니면 오늘 끝낼지 결정하러 왔습니다. 샹들리에 불빛 아래 연회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흰 작약 꽃잎 하나가 테이블 위로 소리 없이 떨어졌습니다. 태식은 앞에 놓인 서류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손을 뻗어 집으려다 멈췄습니다. 그 봉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태식은 알 것 같았습니다. 알기 때문에 손이 멈춘 것이었습니다. 연회장 안의 공기는 숨소리조차 크게 들릴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샹들리에 아래에서 빛이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지만 그 공간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굳어 있었습니다. 태식은 테이블 위에 놓인 2개의 봉투를 바라본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떨림은 외부에서 보기에는 아주 작았지만 태식 자신에게는 분명히 느껴지는 흔들림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크게 무너지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누군가에게 크게 소리를 지를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손 하나 제대로 움직이지 못할 때입니다. 지금 태식이 그 상태였습니다. 명희는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가 길어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의 태도였습니다. 건설사 회장은 상황을 파악하려는 듯 2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사업을 오래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공기, 이런 긴장, 이런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열어보시죠. 명희의 한마디가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태식은 결국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봉투를 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안에서 나온 것은 정리된 서류 뭉치였습니다. 회계 분석 자료, 거래 내역, 계좌 흐름, 그리고 그 아래에는 낯익은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성유통, 정순, 그리고 자신, 태식.
페이지를 넘길수록 태식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실제 납품가보다 부풀려진 계약 금액, 존재하지 않는 업체 명의로 발행된 세금 계산서, 회사 매출로 잡히지만 개인 계좌로 빠져나간 돈,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분명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업무상 배임 및 횡령 의심 정황. 그 문장을 보는 순간 태식의 시야가 잠깐 흐려졌습니다. 정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높았고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거 다 거짓말이야. 이런 걸 왜 여기서? 그 순간 건설사 회장이 손을 들어 정순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손짓 하나로 분위기를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연회장 안에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는 사람은 숫자와 흐름을 봅니다. 감정이 아니라 기록을 봅니다. 그리고 지금 그 기록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가 얼마나 불안정한지, 그리고 얼마나 위험한지. 건설사 회장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부인도 더 이상 웃지 않았습니다. 처음 들어왔을 때의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꽃은 그대로였지만 그 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태식은 입을 열려고 했습니다. 그게 오해가 있어서. 하지만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오해로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명희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얇은 봉투를 테이블 위로 밀었습니다. 이건 투자 계약서 초안입니다. 건설사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명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강성유통이 아니라 새로운 법인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기존 문제와 완전히 분리된 구조입니다. 그 말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선택지였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태식과 손을 잡을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갈 것인지. 건설사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계산을 하고 있는 눈이었습니다. 정수는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우리 아들 앞에서 이런 짓을. 그때였습니다. 명희가 처음으로 정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은 짧았지만 단호했습니다. 25년 동안 우리 딸 앞에서 하신 일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한마디에 연회장 안이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법원 계단에 앉아있던 모습, 서류를 끌어안고 울던 모습,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25년을 버텨온 시간들. 태식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명희를 제대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처음 보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늦게 오는 깨달음만큼 잔인한 것이 없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나버린 뒤에야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알게 되는 것. 태식은 지금 그 순간에 서 있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25년 동안 곁에 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내버렸는지. 건설사 회장이 서류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오늘 자리는 여기까지 하죠. 그 말은 사실상 끝이었습니다.
상견례도, 재혼도, 투자도 모든 것이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정수는 말을 잃었습니다. 태식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명희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해야 할 말은 이미 다 했기 때문입니다. 서류를 테이블 위에 그대로 둔 채 돌아섰습니다. 구두 소리가 다시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연회장 문이 열리고 명희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뒤를 따라 변호사들이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안과 밖이 완전히 나뉘었습니다. 남겨진 사람들과 떠난 사람들. 그 경계는 분명했습니다. 태식은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25년 동안 자신이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 사실은 가장 큰 가치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늦게 깨달은 진실은 언제나 가장 무겁게 남습니다.